원전 이야기도 정말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사실 원전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기대 이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투자 의견이 갈리는 또 대표적인 테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 원전주들의 상승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정희준 수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은 가운데 유독 올라서 더 눈에 띄거든요. 네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계속 원전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오늘 온기가 돈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대부분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네, 원희룡 장관, 네, 이제 수조원 MOU를 떠나서 네, 수조원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1, 2월 중으로 나올 것 같다. 이런 부분의 기저효과에 힘이어서 좀 해당 섹터가 좀 상승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원전의 경우에는요, 그 사우디 측이 먼저 더 좀 강력하게 네네.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네네. 그렇게 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과거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그 아시아 국가 중에서 또 한국을 좀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그런 영향에 또 영향을 끼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간 좀 종교적인 부분도 있는데 네. 아시아권에서 뭐 한중일 중에서 크리스찬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뿌리를 올라가다 보면은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있고 과거에 또 현대가 뭐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의적이다. 그다음에 중동 특징 자체가 또 물이 부족한 국가인데 물 부족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인프라 시설을 또 한국에서도 많이 또 두산을 비롯해서 대부분 기업들이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래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원래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 또 뒤에서 뭔가 또 로비를 시도하려고 했다가 한국과 얘기가 잘 돼서 그 부분을 캔슬하고 아. 예, 중동으로 바로 이렇게 사우디로 넘어갔다. 예, 증권가에서는 또 그렇게 또 분석하는 글들이 있어가지고 네, 좀 네.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원전 하면은 우리의 그 기술력 또 그리고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국내 기업들에게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약간 민족적으로 또 국가 차원에서 약간 우리나라를 조금 더 선호하는 우호적인 그 환경도 태도도 더해진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워낙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기대가 크지만 그만큼 소요 시간도 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게 너무 빨리 먼저 기대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시고요. 반면에 규모가 얼만데 지금 이 기대보다도 더 큰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프로젝트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수석님은 개인적으로 이 사우디 원전 수주 기대가 테마적으로 단기적으로 뉴스에 따라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트렌드적으로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슈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예,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다 좋은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월드컵이 11월 20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월드컵 영향에 의해서 또 주가가 사실 월드컵이 개최하면은 그 축구를 좀 많이 보는 시청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시장에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개인들의 거래량이 많이 감소할 것이고 그 감소한 측면에서 수급이 좀 집중돼야 메이저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 트레이딩으로도 나쁘지 않다. 예,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과거 현재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이제 무탄소 정책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들이 현재 보급률이 제일 많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전기차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1만 킬로를 달린다라고 했을 때 소모되는 그 전력량이 약 140kW 정도 소모가 되거든요. 근데 서울 한 가구당 소모되는 전기 소모량이 200kW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보유 대수는 2,300만 대고요. 현재 가구 수는 2천 가구인데 2천만 가구 정도 되는데 만약에 2만 킬로를 주행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가구에 해당하는 전력 소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그 대한민국에 필요한 전력량의 2배 정도, 약 80% 정도 추가로 제공되지 않는 이상은 전력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이 에너지 사업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 현재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에너지 보급률의 10% 정도 해당이 되고요. 약 27% 정도가 현재 원전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 뭐 더 설치를 한다라고 해도 대한민국 지리적 특성상 70%가 산지인 국가이기 때문에 산을 다 민다라고 해도 사실상 계산을 해보면은 다 설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전은 저희가 뭐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전기차 보급 그다음에 무탄소 정책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관련 섹터는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 이어서 뭐 체코와 루마니아까지 원전 수주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수주전에 대해서는 이거는 마라톤처럼 장기로 봐야 되는 건지 계속 끊이지 않고 수주 소식이 조금 더 나와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주식이라는 거는 많이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슈가 터진 다음에는 사실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뭐 폴란드 수주전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속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어찌됐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에서 제일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저는 친원전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현재 지지율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두각을 받고 있지 못한 정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정부의 외교력이 미국하고 어떠한 좀 바탕이 되어서 좀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당 이슈로는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에는 그대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이전에 한국수력 원자력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벌이기도 했고 저희가 사실 가장 기대했던 그 원전 수주에 있어서 1차의 경우에는 뺏기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좀 많은 분들이 실망하기도 했고 원전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원전 수출에 있어서 이 미국의 기업들 네네. 계속 변수가 될까요? 우리가 같이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기업 이상 그 기업을 측면을 넘어서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이제 기브앤테이크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 무기를 상당 부분 좀 많이 수입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도 미국의 어떠한 용인이 없으면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원전도 미국하고 지금 한국과의 어떠한 그 소송 부분이 좀 불거져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외교적으로 좀 실마리를 찾아서 폴란드의 무기 수출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좀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늘상 드리는 말씀이 종목에 감정을 가지지 말라라고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말 그대로 차트만 보고 나왔을 때는 차트에는 모든 게 나와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매집하기 좋은 구간이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이제 원전 관련주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종목이 있는데 이 두 종목은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상장 주식 수의 90%를 이미 감자를 했고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어느 정도 메이저들이 물량을 확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신 분들의 물량들이 대부분 소멸이 됐다. 그래서 매물대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저점에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해당 관련된 섹터는 어떤 이슈를 붙여서든지 지속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들 지금 막 원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 에너토크 이야기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원전주를 많이 갖고 있는데 더 갖고 싶어지기도 합니다라고
그 주식에 감정을 부여하지 말자고 했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원전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아 네네. 이거 될 건가 싶어서 원전을 2개, 3개, 4개 계속 중복적으로 담으신 분들도 계실 거랍니다. 네네. 수석님은 그런 투자에 대해서 좋게 보세요? 사실 네. 섹터가 중복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2종목, 3종목 쪼개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중식당 가가지고 짬짜면 짬짜면 네, 시키고 짜장면 네. 또 시키고. 거기에서 또 파스타까지 시키는 어떤 또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차트로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네네. 네. 차트 보시면 제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띄워놨습니다. 네. 제 2007년도에 이제 서프라임 당시에 이제 미래에셋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시면 알겠지만 14만 6천 원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코스피 지수가 뭐 니케이 지수와 미국 다우 지수와 마찬가지로 10,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해가지고 올림픽 공원에서 강연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장기 투자적 관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2,120원, 90% 이상 손실을 본 상태에서 감자까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감자하기 이전에는 지금 매물대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감자하기 이전에는 여기 9만 원, 7만 원대에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90% 감자를 한 이후에는 지금 3만 원대 이후로 매물대가 형성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는 뭐 기술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월봉상으로도 2021년도 6월 달에 대규모 매집의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그때 가격에서 변동성 없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뭐 다른 종목들 쪽에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뭐 에너토크를 말씀하셨지만 에너토크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약간 손절가를 정해서 데이 트레이딩 기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본업이 있으시면서 좀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처럼 현재 자리에서 뭐 매달 일정 금액씩 적립식이라고 하죠. 모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현재 시점에서 목표가를 정해드리는 게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3만 원까지는 세프티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간에 좀 기복은 있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기에는 해당 원전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님들이요. 짬짜면 먹을 때 짬뽕 시키고 짜장면 또 시키는 이유는 한 번 먹을 때 배 터지게 먹어야 제대로 먹는 기분 나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네네네. 아 그런 이유로 원전주를 2개, 3개에도 담으신 분들이 계신가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거는 정말 맛있는 거 딱 하나만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이 에너지 대란 속에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들 특히나 CS 윈드의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전주를 볼까 아니면 신재생 쪽으로 볼까 여전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수석님은 어느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주식시장은 사실 네. 돌고 돌거든요. 맞아요. 네, 2007년도 그다음에 클린턴 정부 전후로 해서 그때 주가 흐름, 그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봅니다. 과거 힐러리 여사 당시에 이그린 에너지라고 해서 OCI라는 종목이 거의 50만 원 가까이까지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이그린 에너지 관련된 저탄소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주목을 받았던 섹터가 원전입니다. 네.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항상 피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은 이 에너지, 뭐 무탄소 정책 이것들을 많이 주장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현재 뭐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킨다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럴 것이다라는 부분이 측정된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측면에 의해서 이 부분이 부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미국의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 민주당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사실 상하원 선거가 끝났지만은 하원을 대부분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네.
바이든 정부의 레임덕이 이미 작용을 했고 그러한 영향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쳤던 무탄소 정책들은 상당히 좀 흐려질 가능성이 크다. 힘을 조금 잃을 네, 것이다. 힘을 잃을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공화당이 또 중간중간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커서 오. 해당 섹터 같은 경우는 크게 주목받을 가능성은 힘들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해당 섹터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음식들 많이 시켜 먹었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들이 상당히 좀 재활용 용품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된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늘 전반적으로 뭐 CJ제일제당, 그다음에 SKC, 그다음에 LG화학 차트들을 보시면은 고점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한 물량들이 나온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나이키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네.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관련 섹터들도 좀 관심적으로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지만 뭐 원전에 관련된 주식들을 2개, 3개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저 같은 만약에 제가 투자자 입장이라고 하면 일부 종목 원전 관련된 주식에 접근을 하고 일부 시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에너지 해서 분산 투자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원전주들의 상승이 나타나서 한번 점검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정의준 수석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